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래 행사 시작이 10시인데요. 오늘 다들 많이 자리해 주셨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소위가 있으셔서요. 자리를 좀 이석을 하셔야 돼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으로 할 거예요. 노래 틀지 마세요.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혜민 의원실 정희정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혁신 창출과 AI 확산 수단으로 개방형 AI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개방형 AI의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학, 전문가분들로부터 고견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국내 AI 생태계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혜민 의원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해 주시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시고 좌장까지 역임해 주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패널 분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이신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디지털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님 오셨습니다. 네, 홍콩대 김민경 겸임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토론으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토론자분들은 잠시 후에 좌장님께서 토론 순서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혜민 의원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먼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토론회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옆에 계신 저희 이정헌 의원님하고 함께 제 과방위에서 법안 소위가 있어서 먼저 이석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합니다.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은 오늘의 타이틀이 개방형 AI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아니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개방형이며 왜 AI 생태계인가? 저는 그 축사에도 이제 뭐 이렇게 기자님들은 이제 축사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개방형과 생태계는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룰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도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AI를 사용하는 전 국민도 사용자도 지속 가능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를 두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클로스 생태계다. 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나 이런 걸 두고 뭐 오픈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각각의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각의 생태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하고 맞는 이제 모두의 AI, 그 다음에
AI 기본 사회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개방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토론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입법화가 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반드시 모셔서 뭐 입법조사처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 또 깊은 논의를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관 쪽에서도 나오시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행안부에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과 학계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제가 아까 전에 모든 곳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토론으로 이제 참석을 해주시겠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MS랄지 그 민에서 이야기,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특정 영역의 생태계가 아니라 민관, 학이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방형 AI 생태계를 통해서 AI 기본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다음에 일정이 또 이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 공동 주최해주신 최경진 학회자님 환영사를 다음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좀 바쁘시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정원 의원님의 축사를 먼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혜민 의원님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 벌써 해수로는 2년 전입니다. 네, AI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AI 기본법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법도 통과를 시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G3, AI G3에 저희가 진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또 연구기관, 민간 기업들이 원팀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G3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앞서 이혜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방과 협력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 국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데이터와 기술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혜민 의원님, 그리고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 학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또 패널 여러분, 또 발제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가 제 소중한 고등학교 친구를 30년 만에 지금 오늘 만났는데, 네, 행정안전부의 이세영 인공지능정부 정책국장님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거의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AI 생태계,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 토론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이혜민 의원님은 지금 법안심사 소위로 떠나야 하지만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여러분의 귀한 발제와 토론 내용들을 계속 스터디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순서가 앞이 좀 많이 꼬였는데요. 지금 두 분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사진을 좀 찍고 우리 학회장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패널분들 여기 앞에 계신 세 분 뒤쪽으로 조금 서주시면 네, 가운데 자리 잡고 저희가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두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가 개방형 AI 하면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방형 AI. 화이팅! 자, 한 번 더 개방형 AI. 화이팅!
자, 이제 박수 한 번만 좀 치시면서 서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최경진 학회장님 앞에 혼자 지금 계신데요. 환영사 한번 다시 청해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안 심사 소위 그 일정이 사전에 예측이 안 되어가지고 오늘 사실 저희가 행사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중복되게 돼서 잠깐 이제 떠나시는데요. 의결이 없으시면 잠깐 다시 돌아오실 것 같고 아마 의결이 있으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논의 사항을 우리 보좌관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전달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충실하게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사에 충분히 적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개방형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소버린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소버린 AI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상호 호환성 내지는 개방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개방형으로 만들고 또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국에만 갇혀 있는 AI 생태계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워킹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이혜민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소개드린 최경진 학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발제자분 세 분 소개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건이 좌장님께 넘어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사실 학술 행사, 이 국회 토론회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시면 인사 말씀을 한 30분 넘게 하는 경우도 봐가지고 논의 오히려 전문가분들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저희가 충실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 토론자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먼저 세 분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김현수 키스티 디지털 정책 의실장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발표자는 멀리 오셨습니다. 홍콩대 겸임교수이신 김민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임기남 상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협회의 함세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함재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MS 아시아 정책협력 본부실의 마이크의 총괄 부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이세형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의미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세 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운영성 정책에 대해서 키스티 김현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내외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예. 저는 지금 계속 회장님이랑 위원님이랑 이제
개방형 AI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AI 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호 운용성 정책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또 지난주에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AI 인덱스를 이제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좋은 성과를 거둬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주목할 만한 모델 수, 여기에서 이제 세계 3위를 해서 진짜 AI 3대 강국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 아닌가, 저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이혜민 의원님 법안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또 지난 10년간 AI 관련 그런 법안 수에 있어서도 또 2위를 하고 법 제도적으로도 좀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AI 도입률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살펴보니까 상승률은 1위이긴 한데 약간 그 18위 정도로 좀 약간 좀 갭이 있는, 그래서 모델 개발과 또 실제 어떤 그런 AI 서비스를 기업이라던가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좀 그런 혁신 서비스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도입률은 좀 낮은 편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좀 개방형 AI 생태계라는 것이 어떤 기술 개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과 국민 모두가 잘 이용하고 확산돼서 모두의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우리가 AI 3대 강국이라는 그 목표를 추진하는 사실 실질적인 이제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제도적인 과제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하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존에도 이미 어떤 내수 시장의 어떤 협소함에 대한 한계는 있었지만 더더군다나 AI는 이제 범용 기술로서 어떤 시장 그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까 글로벌향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 개발의 방향을 좀 제시하고 또 그러한 방향대로 개발된 기술을 좀 테스트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달 제도일 텐데, 거기에 어떤 병목 현상은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결국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 그리고 아까 소버린 AI 말씀하셨고 AI 3대 강국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 그 기술과 시장이 특정 사업자, 특정 플랫폼, 특정 국가에 락인돼서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리스크 전체로 이제 전가되는 그런 위험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떤 AI 우리가 기본 사회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AI 생태계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 이어야 할 것이고, AI 오픈 플랫폼이란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개발자, 기업,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AI 모델과 서비스를 그런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I 생태계 모든 계층에서 전방위적인 그런 상호 운용성,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모델에 상관없이 자신의 니즈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운용성이 우리만의 어떤 기준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표준에 부합을 해서 별도의 어떤 과정 없이 곧바로 국내 기술이 바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AI 생태계를 그런 방향으로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룰세터가 이제 바로 이제 상호 운용성이 될 것이고요. 상호 운용성이 어떤 기술적인 연결성 이런 거를 의미한다면 이 그 경제적인 판로를 만드는 조달 제도가 이제 같이 이제 상호 운용성을 시장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공공 조달이 또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한편 상호 운영성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지속 가능성 말씀도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런 기술적 연결성을 넘어서 우리 AI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공정 경쟁, 지속 가능한 혁신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호 운영성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상호 운영성이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먼저 살펴봐야 이제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이 가능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층, 인프라, 그러니까 클라우드, GPU 등 어떤 모델이 구동하는 그런 물리적, 가상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의 층위에서의 호환성을 정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호 운영성에 필요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모델 데이터의 어떤 사일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대 언어 모델과 그다음에 소형 언어 모델 간에서 연계가 잘 돼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상승이 될 텐데 이럴 때 어떤 상호 운영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이제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종속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인과 기업이 다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또 국내 AI 기술은 글로벌 확장성, 유연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상호 운용성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인프라의 이제 스타트업들도 접근을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자본보다는 어떤 기술력 중심의 이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을 때의 복원력 이것이 상호환성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로도 이제 쉽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AI 상호연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방향, 큰 방향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나라 기존의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상호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AI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전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레임워크가 일단 만들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레임워크에 맞춘 실질적인 테스트 그리고 인증 제도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보안 중심으로 이제 머무르고 있지만 또 상호 운영성 관점에서도 이런 인증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조달 제도와 연결을 시켜서 어떤 국가의 통제력 그러면서 글로벌 확장성 이런 것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 제안을 이런 방향 하에 한 5개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는 아까 행정 데이터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 운영성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좀 전 부문에 걸친 상호 운영성 설계로 미국이라든가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AI법의 조합 표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표준이니까 원래 강제성이 없어야 되는데 조합 표준에 따를 경우에 이 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강제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이제 법적 구속력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구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가능한 규격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과 유럽 연합의 예를 참고해서 AI 클라우드 뭐 상호운용성 시험 인증센터 이제 이런 전담 조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서 세운 그 프레임워크에 맞춘 그런 시험 인증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개방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개방을 넘어서서 이제 통제 가능한 공유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제 EU의 가이아 X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그 인프라라는 것이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해서 어떤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표준 API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자산은 또 국가가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 공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뭐 의료, 에너지, 뭐 모빌리티 이제 이런 공공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거를 이제 조달이 입찰 요건 평가 기준 계약 조항에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나 클라우드 같은 건 이제 B2G 시장 중심이니까 이제 조달의 어떤 기준이 민간 시장에까지 이제 내재화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제도의 이제 이런 가점 부여라던가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가점 정도가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원칙을 좀 의무화해서 좀 그래서 이걸 룰 세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냥 공공 조달 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 내재화를 추구했다면 EU의 데이터법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클라우드 전환할 때에 데이터 이전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부과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이제 민간 영역에까지 이제 기본 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조달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과기정통부의 CSAP 인증과 이제 국정원 보안 절차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마침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국정원 절차로 이제 일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정보기관이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약간 사이버 보안 우리나라 거버넌스 자체에 좀 약간 좀 재정립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드는 한편으로 이게 진짜 일원화가 되는 것인지 약간 의문스럽기도 한 것이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남아있는 ISMS에 또 클라우드 보안 역량 항목을 또 집어넣겠다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 또 다시 중복 절차가 남아 있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제 바틀렉이 또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닌지 계속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또 행안부에서 하는 또 정보 시스템 등급제도 또 있고 해서 이제 여러 부처에서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의 어떤 효율성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닌 것이 또 발주 기관별로 또 자체 심사를 또 이제 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이제 보안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상중하 등급에서 좀 상등급을 받아서 그냥 온프레미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더라도 또 어떤 반복적인 또 자체 심사 이제 이런 거를 거쳐야 나중에 좀 면피를 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검토가 좀 반복적으로 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그런 제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참고를 했을 때 물론 당연히 한 번 제출을 하고 그걸로 인증을 받으면 이제 다른 기관도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복 심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럼 미국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나? 그냥 그렇게 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페드램프 이제 운영하는 방향 현대화 뭐 이런 걸 보니까 적정성 추정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면책이 아니고 기관이 만약에 다른 추가 요구를 그러니까 인가 패키지 그 이외에 다른 추가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좀 어떤 중복 심사 뭐 이런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성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캐나다의 디지털 주권 접근 방식도 좀 참고할 만하겠다.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발표된 것인데 거기서 디지털 주권을 정부의 어떤 통제력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산 AI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산료도 사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통제력 관점에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법적인 통제, 공급망 통제, 기술적 통제를 결합한 그래서 그런 형태로 통제력 기반으로 이제 절차를 일원화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단순한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인증제도, 또 조달 등록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패키지형 그런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해외 국가들 좀 상호 운용성 정책을 이제 도입하는 그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표준, 시험, 조달, 뭐 법규범을 통해서 종합해서 어떤 플레이어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어떤 락인을 방지하고 국내 AI 산업 진흥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시스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인프라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자산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통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에 대해 박소영 입법조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5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는 오늘 개방형 AI 플랫폼과 AI 기본사회 실현과 관련해서 AI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AI 기본사회 실현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좀 자유롭게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초점일 테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을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복지라는 게 결국 예산이 들어가고 복지가 결국은 뭐 취약한 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 서비스 지원도 단순히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 지원이 결국 AI 산업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AI 서비스 지원이 단순히 복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용자층이 실제 업무와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그런 확산 문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산업 정책으로서도 하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전체 국가 AI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이제 고성능 모델 개발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일부 사업자들이 만든 이제 고성능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전체 사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확산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비용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곳은 비용 문제 없이 AI로의 전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중소기업 등에서는 AI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리서치한 결과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의 약 80%가 인공지능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에서는 사실 그 모델 사용비가 연구비에 큰 비용을 차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 지속성에 제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기부랑 니아에서 같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이 일반 국민은 51%인데 저소득층은 한 36%로 한 15%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저소득층이 더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뭐 서비스 경험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는 산업 경쟁력, 뭐 연구 경쟁력으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 격차가 결국은 경쟁력 격차로 해서 점점 격차를 벌어뜨리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이 복지 차원의 단순한 비용 보전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구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산업 기반 정책으로서도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주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을 설계할 때는 그 어떤 주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복지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동등한 출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은 단순히 이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을 하고 그걸로 이제 시장을 만들고 본인들의 이제 생산 구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성장 측면으로도 이루어지는데요. 인공지능 익숙한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이게 인공지능 확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제 기업에게 왜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 측면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다양히 이용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그런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측면, 연구 측면에서는 공정 경쟁 측면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자원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한쪽만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 사회 전체의 공정 경쟁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창업 산업이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인공지능 산업의 다양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에서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산업 확산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특정 모델에 고정되지 않는 경쟁 중립적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직 인공지능 산업은 무엇이 표준이다, 이렇게 무엇이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정 모델이 장기간에 걸쳐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모델 위주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정책 표준으로 고정될 경우에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조기에 어느 방향으로 굳어지고 시장 경쟁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전에 다양한 사례에서 폐쇄적인 정책, 폐쇄적인 어떤 구조, 기술 구조를 만들었을 때 국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는 재정 투입 대비 산업적 확산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모델에 고정하지 않고 경쟁 중립성, 글로벌 표준, 개방형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전제해서 이것이 이제 갖춰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구조가 개방적으로 설계가 되어도 현장의 이용자가 실제로 선택하고 전환을 할 수가 없다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특정 모델에 묶이지 않도록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정책이 단순히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가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이 실제 채택과 활용의 확산을 촉진해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환경을 마련을 하고 연동 서비스를 형성하였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인구 이용자가 원래는 A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향후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이제 B 모델이 필요하면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경쟁을 만들고 산업 확산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이 우리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어떤 지원 대상이 되는 모델에게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이 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 요건, 요구사항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어지듯이 필수적으로는 상호 운영성을 산업 생태계와의 상호 운영성을 이루어지도록 개방성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그런 요건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공의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런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원 수단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은 일단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초기 진입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제 바우처 지원의 특성상 예산이 직접적 지속적으로 소요돼서 장기적으로는 이 구조가 많은 예산을 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사실 수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할 때 수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급 기업도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업의
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그 수요 기업이 어떤 공급 기업의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공급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바우처 사업에서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은 특정 공급 기업이 어떤 국내에 그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기업의 성장 촉진 효과를 조금 줄이고 수요 기업을 촉진하는 방향을 보다 강조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우처 지원이 특정 공급 기업에 한정된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성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델과 상관없는 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공공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취약계층의 서비스나 공공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한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은 한번 개발하면은 뭐 적은 비용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초기 개발비와 유지 개발비가 크게 소요되고 사실 인공지능 같은 산업에서는 민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이런 상호 운용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의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저가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저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나 공공조달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국가 보조금 형태가 직접 집행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정책 수용성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근데 사실 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체계와 연계해서 바우처 참여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특정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실 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화 같은 방식인데요. 아직 인공지능 사업이 이런 보편적 역무화 같은 형태의 최소한의 기술이라고는 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고 사실 통신사는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는 공적 책무의 사업권에 대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책 과제를 짧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이용료 바우처는 모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수요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되 그 공급 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저가 제공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에게는 저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국가의 역할은 인공지능 모델을 강화하는 것도 이제 한 축이지만 국민들이 데이터 모델을 이제 전환할 때 이런 전환 비용을 낮추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우리의 선택권 기본 사회를 왜냐하면 선택권이 많으면 사실 비용도 서비스 이용료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방형 AI 생태계랑 기본 사회가 무슨 관계일까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개방형 AI 생태계가 되려면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허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방형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김민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5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그 두 분께서 개방형 AI 생태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정책적 과제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혁신, 그리고 저작권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AI 생태계에 왜 데이터 혁신이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개방형 AI 생태계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 AI 모델, 인프라,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는 AI 산업에서 고립된 국내 데이터와 폐쇄적인 규제 체계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개방형 AI 생태계의 성분은 결국 고품질 데이터의 가용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국가의 핵심 자원이 됐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하는 가치, 즉 보호, 대활용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르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다시 말해 신뢰 기반 혁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비로소 전 국민과 기업이 AI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 확산과 함께 흔히 제기되는 데이터 문제로 데이터 국지화, 즉 로컬라이제이션, 국경 간 이전 제한,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파생되는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기업은 무엇이 합법인지 확신이 없을 때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활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혁신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구체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즉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개방형 AI 생태계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국내에서 개발된 AI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바로 통용되고 수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호환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및 보호 기준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단지 우리나라 시장에만 특화돼 있고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규제의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며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고착화시킬 뿐이고요. 따라서 데이터 규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동 가능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고 유럽연합의 AI법이나 미국 연방정부 인증제도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내지 인증제도와 상호 운용성을 갖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정책 과제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데이터 합법 처리 근거의 유연화, 명확화이고요. 둘째,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입니다. 하나씩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데이터 합법 처리 근거의 유연화, 명확화 관련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순수 학술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AI 모델의 기술 개발, 학습, 실증, 고도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주도하는 상업적 목적의 AI 모델 개발 및 학습 과정도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가명정보 특례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근거로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등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때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고요. 이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즉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샌드박스 제도가 행정적 재량에 그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EU AI법을 벤치마킹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지정한 AI 데이터 안심구역 또는 승인된 샌드박스 내에서는 의료라든가 안전, 환경 등 공익적 목적이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한해 수집 목적 외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하고요. 또 면책 제도, 즉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해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사전에 승인된 대로 데이터 처리와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다소 위법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조치,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도전적인 AI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든가 학습성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요. 얼굴이나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식별성을 제거하면서도 AI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 프라이버시나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개발을 국가의 중점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명 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 공급하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개방형 AI 플랫폼을 위한 저작권 혁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형 AI 생태계에서 저작권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킬 경우의 문제. 둘째,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의 문제. 셋째, AI 모델을 개방형 AI 플랫폼에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데이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AI 학습에 양질의 자료를 사용해야 양질의 AI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떤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가 불확실합니다. 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한 창작자를 보호하기에도 미흡하고 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에도 불리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모두 다 위축시키기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이용 허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이 공정이용의 예외에 해당해서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권리자와 AI 개발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전통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나 EU, 미국 등지에서 권리자와 개발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매일경제와 이데일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뉴욕타임즈와 엔디비아가 게티 이미지와 EU에서는 오픈 AI와 독일 언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영국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저는 애초에 오픈 액세스로 출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렇게 접근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를 제 책을 AI 학습,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겠냐고 하길래 저는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AI 개발사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저작물을 수집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권리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또 권리자를 찾아내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학습에 이용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얼마가 지급돼야 되는지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과제로 6가지를 제안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AI 플랫폼 내지 생태계의 표준 이용 약관에 어떤 범위의 저작물을 어떤 요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 약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범위라든가 생성물의 이용 가능 범위, 그에 대한 대가를 명시하는 조항을 둘 수 있고 그러한 조항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의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AI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균형선이 어디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개방형 AI 플랫폼과 저작권자 단체 사이의 사전 협의 및 집단적 관리 모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셋째, 그리고 개방형 AI 플랫폼 표준 약관에 그 안에서 이용되는 AI 모델에 대한 라이센스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넷째, 데이터의 자발적 기부와 공유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공공 이용 목적이나 AI 학습을 위해서 저작물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개방형 라이센스로 적용하는 주체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연구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우선권 부여 등 가시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이룰 때 사회 전체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데이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게 뭐 권리자의 라이선스 수익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생성물에 뭐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더 액세스를 촉진할 수 있고 또 질 좋은 AI 모델로서 사회 전반적 효용이 증대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AI 학습 목적 저작물 유통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표준 라이센스 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저작권법상 TDM 조항을 도입하거나 공정이용 조항의 범위를 AI 학습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법원은 다른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이용의 성질과 목적이라든가 저작물 종류 및 용도, 뭐 이용된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차징하는 비중, 뭐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이제 AI 개발사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TDM 규정을 도입하거나 공정이용 조항이 어떤 요건 하에서 AI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제는 혁신의 반대말이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방형 AI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결코 AI 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영역에서 명확한 규칙과 합리적인 예외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법제를 마련할 때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발표를 들어보니까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뚫고 가야 될 과제가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제를 위해서 산업계와 또 학계와 또 정부가 함께 고민을 좀 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간 거래를 기본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어떤 생태계나 혹은 어떤 뭐 이제 서비스를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스테이트는 그냥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외로 나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서비스 이제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제가 90년대 말에 전자상거래 책을 내면서 사실 무료 법률 상담을 한 500건 이상 한 적 있거든요. 90년대 말에. 근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상담하셨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다 국내에서 뭘 할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분도 예외 없이. 근데 전자상거래라는 게 원래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그 잠재력을 활용을 못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AI 시장도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생태계도 결국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한국에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폭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더 이제 자분들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분이 모셨는데 저희 부득이하게 이진수 국장님께서 먼저 좀 가셔야 돼가지고 이진수 국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순서는 첫 번째는 이진수 국장님, 두 번째는 마이크의 부사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기남 산무님, 네 번째는 함재춘 산무국장님, 그리고 다섯 번째 이세영 국장님 이런 순서대로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오면서 요 주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주제 같아요.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이라 해서.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셨던 세 분의 우리 발제자분들 다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전에 우리 김민경 교수님은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다뤄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 조사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바우처 제도 같은 이제 좀 소외 관련된 이런 것들, 기본 사회와 관련된 근본적으로 좀 다뤄야 될 부분들, 그다음 우리 키스대 김 실장님 같은 경우에 좀 오버뷰로 또 산업적인 측면까지 좀 많이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저나 우리 행안부의 이 국장님은 정부 사이드에서 오다 보니 저희들은 그 한국 정부 쪽에서 지금 이 AI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뭐 주요 정책 뭐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먼저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김현수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뭐 AI 관련된 지수 평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스탠포드 A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뭐 모델 개수라든가 뭐 10만 명당 특허 수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타났고,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법제도 분야에서도 저희가 뭐 2위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뭐 이제 마련해 주셨던 AI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사이드로만 보면 의미 있는 숫자지만 보고서 전체로 보면 여전히 저희가 이제 AI 3강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워낙 지금 앞서서 달려나가는 부분은 또 스탠포드 AI 지수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력이다. 생태계가 뭐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새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바라봤을 때 보면 이게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짜임새 있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AI 쪽에서 보면 인프라부터 모델, 플랫폼, 응용 서비스까지 이게 쭉 일련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두 나라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앞서 있고 그나마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 나라들이 보면 그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여러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그다음 또 과거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도입됐을 때 저희들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이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요 AI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AI 도입과 관련돼서 오히려 부정적인 그 인식이 좀 높은 반면에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AI 수용성 또 AI와 관련된 낙관적인 부분도 좀 높게 나타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가 AI를 여러 뭐 개인 차원이 됐든 기업 차원이 됐든 그다음 뭐 정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도입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좀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을 가지자면 과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도입 초기에 보면 포털 시대였는데 포털 시대에 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 자국 포털로 성공한 나라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뭐 우리 유럽도 많이 봅니다만 다 구글을 쓰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다음 뭐 메신저에서의 카카오 같이 우리나라 자국 서비스를 갖고 있던 나라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 뭐 중국 뭐 요 정도인데 중국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AI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그런 빅테크들 틈바구니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 자국민들이 개인이든 산업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룸을 좀 많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과거에 그 인터넷 시대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에는 지금 보시면은 학계보다도 이제 거대 빅테크 중심으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과거와는 다른 이게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 10년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던 시대였다면 지금 AI 시대 초반입니다만 AI 시대는 약간 하드웨어가 지금은 당장은 끌고 가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지금 막대한 그 수익을 거두고 있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지금 AI는 과거에 비해서 막대한 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AI 기술 저도 지금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급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 그다음 최근에는 미국의 엔트로픽이 미토스라는 걸 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죠. 근데 자체적으로 해보니 이게 너무 성능이 뛰어나고 특히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좀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지금 보류하고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보안성을 강화한 다음에 이제 내놓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AI는 어찌 보면 기술이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너무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서 지금 걱정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AI 시대 그 규범 측면으로 보면 이게 과연 통제 가능한 AI, 그다음 설명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요 부분도 사회 전체적으로 또 생태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하고 신뢰라는 게 이게 규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규제하면은 자꾸 산업의 혁신을 좀 발목을 잡고 한다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안전과 신뢰가 이제 AI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혁신에 보다 더 나은 혁신을 좀 가로막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AI 시대는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교육, 허위 정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차원을 달리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역기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하나가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수기 과정, 그다음 그 과정 자체가 또 중요해지는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 여기 뭐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좀 담론 차원으로 논의가 되고 수기 과정을 좀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 기술이나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소버린 AI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저희는 아까 그런 생태계 측면에서도 그 어떤 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습니다만 요거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다음에 소버린 AI 얘기할 때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크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서의 우리가 기술을 고도화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그 B2C가 됐든 B2B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영역이 됐든 이게 확산을 하는 부분이 또 두 번째 목표일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내 이제 AI 생태계를 건강하고 좀 강건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세 가지 목표, 그다음 신뢰 안전과 관련된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올 1월에 우리나라도 이제 AI 안전법이 시행은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은 지금 최소 1년 이상 지금 저희들이 유예를 해놓은 상태고 또 바로 뭐 오늘 해외 기업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뭐 산업계라든가 우리 저 법 학술계 그다음 시민사회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이 3월부터 이제 법제도 개선반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여기 최 회장님 쪽에 인공지능 법학회 쪽 소속분들도 지금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그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회 규범들도 같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의 부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에서 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모신 만큼 저희가 한국에서 내부에서 바라보는 개발형 AI 생태와 다르게 글로벌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이크의 부사장님께는 한 2개 정도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보시기에 이제 한국의 AI의 어떤 수준과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함께 오늘 논의하는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이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방금 이진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생각이 없었다 갑자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미토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아마 정부기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이 미토스 어떻게 보면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미토스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사실 개방형 AI 생태계에는 어찌 보면 굉장한 위협이자 도전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개방형 AI 생태계 그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스 사태 관점에서 이제 개방형 AI 생태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또 외부에서 많이 이런 다룰 수 있을 테니까 또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때 통역사분이 계시니까 순차 통역으로 차분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first, thank you very much. It's a privilege for me to be here. I appreciate the interest from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from many parts of Korean government. And in many ways, I don't think we planned this, but I completely agree. The Mythos moment is actually a very interesting policy conversation that I think we all need to be having.
우선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측에서 또 그리고 정부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 그 또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미토스와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t the outset, let me just reinforce the comments from the Director General. AI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technologies we've seen. We've compared it historically over the last few years to another general purpose technology, not unlike electricity or the internet. 우선 국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연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AI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기술과는 현격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범용 기술, 인터넷이나 전기와 같은 이런 기술에 비유해 온 바 있습니다. And like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diffusion is key. We've all recognized that, and we've seen it in Korea. In many ways, Korea was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to roll out high-speed internet very broadly, very quickly, ahead of other countries.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나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서 그 기술과 마찬가지로 확산이 중추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을 또 게다가 많이 하셨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확산을 시켰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국가입니다. But one of the key differences with AI is continuous innovation and the increased pace of innovation. In many ways, if I look over just the past 4 years, you see various moments of innovation. The launch of ChatGPT was clearly a moment in time that changed all of us in the conversations we have. The second one was the DeepSeek moment, which also changed how everyone thought about AI. And I'm going to argue today that a third moment is the Mythos moment.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그 다른 범용 기술과는 바로 지속적인 혁신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AI 관련해서 수차례의 혁신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가 그 사례이고요.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담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딥시크의 순간이었습니다. AI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모조리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미토스의 순간입니다. As the Director General pointed out, this is the first time with the launch or release of Mythos that Anthropic itself concluded it was too dangerous to be released publicly. No one has ever said that about electricity or high-speed internet.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관지어서 사실 미토스가 나왔을 때 엔트로픽이 최초로 이것이 대중에게 공개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릴리스되는 데 있어서 과도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한 기업입니다. 그 누구도 전기가 나왔을 때 아니면 초고속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주체는 없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nce you understand the pace of innovation, then is the regulatory and policy lag that creates. The reality is the innovation is moving so fast that we will all be reacting to these developments. And regulatory processes are inherently slow, even before AI. And so the question for government, for industry, is how do we work together to close that gap in a more and more complex world?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혁신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규제와 정책은 그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혁신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혁신에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만드는 절차는 원래 내재적으로 굉장히 더딥니다. AI 시대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 정부와 관과 산업이 함께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That, for me, in many ways, is the backdrop that I want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so let me jump to the questions. They're very specific and very direct. Where do I think Korea is in terms of AI development? I appreciate, I think the Stanford study has been mentioned twice already today. I'll be much more pragmatic in my answer. When I look globally at the world over the last 4 years, many countries
have invested millions of dollars, if no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building local LLMs, right? Local language model, large language models.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 하에서 저한테 그 질문해 주신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의 AI 수준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수차례 스탠포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 답변은 조금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수백만 달러 내지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현지의 로컬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개발해 왔습니다. Most of you probably cannot name any one of these large language models. Mistral in France might probably be the one that is perhaps the leading national model. And this is to say that most of these models have not been very successful. And I don't think that is any different for Korea today. So when I think about large language model development and AI development, in many ways, my perception is that Korea is, quite frankly, where many countries are today, which is they are trying to find a path forward, but they have yet to break through.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이 개발한 로컬 LLM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프랑스의 미스트로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려진 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에서의 이런 사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LLM 개발과 AI 개발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평가를 하자면 이렇게 대다수 국가들이 있는 그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혁신적인 브레이크 스루를 돌파구를 찾아내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path forward for Korea? I think any rational investor would look at investing in a national LLM as very expensive and very high risk, right? If you look at the track record of LLMs today.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는 어떻게 찾아가야 하느냐? 합리적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있으면 국가의 뭐 내셔널 LLM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그 독자 LLM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리스크가 많이 수반되는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 love the focus on today's session on how does Korea go global. I do think that's the path forward, but I also think before you start thinking about strategies, it's helpful and arguably necessary to look at some of the learnings from the internet era.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경로를 찾아가야 할까요? 저는 인터넷 시대에서 한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I don't disagree. Korea was very successful, as the Director General pointed out, in creating very unique internet companies that serve the Korean market very well. But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none of those internet companies are global businesses.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한국이 인터넷 시대에 한국의 독창적인 기업들로 성공을 구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 시장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들 인터넷 회사들이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글로벌한 업체로서 대두되진 못했습니다. And even as I think about my own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openness, last night we walked to dinner. The walk took longer than it should because I was using Apple and Google Maps, which don't work very well in Korea. And that for me, it's interesting. We talk about how important openness is. And the reality is, I don't think Korea is as open as it could be or should be, especially in an era where innovation is going to move as quickly as it does today. 제 그냥 개인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봐도 이 개방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아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맵스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속도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은 개방성에 있어서 개방이 되어야 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위적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et me throw out one other example. CSAP is an issue that for Microsoft has been very important to us, but it's also another example where I would argue
it's not a very open policy. The reality today is only Korean cloud service providers have been approved under CSAP. 그리고 마지막은 또 CSAP과 관련한 이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개방성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CSP들 많이 CSAP 인증제도 하에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an interesting question for Korea then is, how do you pivot from prioritizing building what I think about as a national technology stack to actually building cutting-edge, global, trusted technology stack?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국가 기술 스택을 만드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최첨단의 글로벌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을 개발하는 이 초점을 옮겨가느냐가 저는 앞으로 미래 방향성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Let me close. I know I'm over time. As you think about the technology stack, a key question is, what 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that Korea brings to that technology stack? 그 기술 스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한국이 가진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So for me, when you think about the technology stack, you look at infrastructure. Let me reinforce the Director General's comment earlier. Korea has great chip manufacturing capabilities and companies. That's where you should be increasing your investment. 그래서 그 기술 계층에 대해서 우선 인프라단을 보면 국장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칩 제조에 있어서의 역량과 우수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한국의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When you think about diffusion, you should not hesitate to look at what China is doing in terms of energy. 확산에 있어서는 중국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에너지와 관련하여서요. Obviously, the Iran conflict makes this an even more interesting topic today, but I would argue it is also the future for AI diffusion. 지금 현재 이란 갈등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토픽이 됐습니다만 저는 AI 확산에 있어서는 그 에너지 요소가 너무 핵심이라고 봅니다. And the final observation, at least when I look at some of the surveys on internet usage and diffusion today, my sense is Korea is leading because it has a very internet-savvy consumer base. 마지막으로 제가 관찰한 내용이 지금 확산과 관련된 여러 서베이랄지 어떤 그 결과값들을 보게 되면 한국이 그러한 랭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인터넷 사용, 기술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The gap or the opportunity for Korea is turning that consumer usage of AI into enterprise usage of AI. Because ultimately it's the enterprise usage that is going to drive economic growth.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소위 기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격차라는 것은 AI 사용에 있어서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사용이 엔터프라이즈의 사용으로 이것이 더 옮겨가야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et me close with a final comment on Mythos. I actually think that this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I think a lot of people, when you read the commentary, talk about how this could be a crisis of global governance for AI. 저는 이 미토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머리를 짓겠는데요. 실제로 이 미토스 관련한 사건은 한국에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고문들을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이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 much as Mythos is cutting-edge AI technology, the call to action is actually about how do you harden, modernize your existing IT infrastructure so it is AI ready. 물론 미토스가 최첨단 AI 기술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더 현대화하고 더 AI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강화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콜 투 액션입니다. The reality in every country is that sometimes politics doesn't translate into good policy. I know there will be many in Korea who will quickly want to build a comparable model to Mythos and want to inve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do that. The reality is the immediate call to action for Korea is to use Mythos
to harden your systems and to build for the future. 그런데 사실 현실은요, 항상 뭐 좋은 정치가 좋은 정책으로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토스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미토스와 유사한 모델을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지만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은 새로운 미토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미토스를 활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인프라에 있어서의 보안을 더 강화하고 그 인프라를 더 현대화시키는 것,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통역 시간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더 썼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토스 관련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개방형 생태계와 왜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방형 생태계를 잘 활용해서 미토스에 잘 대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방형 생태계가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토스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 모델들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임기남 상무님께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임기남입니다. 네, 옆에 마이크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김민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데이터적인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프라적인 전력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로 AI 모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간략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관련돼서는 사실 이런 좋은 AI는 좋은 데이터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 저희 회사도 포함해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 제일 고민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거, 어떻게 개발할지, 코딩을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도 많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사실 이제 민감한 데이터라는 게 의료 쪽 데이터가 기존에는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히라라든지 대형 병원들에서 많이 데이터를 개방을 했고 또 마이데이터라든지 의료 쪽에도 많이 이제 오픈되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방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액세스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지 그런 폐쇄적인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좀 구하거나 액세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적인 분야에서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민간 회사, 민간 기업에서는 활용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적인 측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여기 주관해 주신 이혜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법인데요. 그 법에도 이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력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인허가 간소화라기보다는 이제 온패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법이 또 발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전력 문제인데 사실 저희도 CSP사로서 이제 GPU 애저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가장 베이직인 문제가 이제 전력 비용이거든요. 사실 GPU 서버 자체가 워낙 많은 전력을 이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 전력이 비용이 싸게 들어와야 사실 GPU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낮아지고 이런 AI 생태계를 조금 활성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AI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뭐 AI 서비스에 대한 이제 차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뭐 복지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모두의 AI에 대한 뭐 그런 서비스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뭐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코딩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코딩을 다 또 대신 해주는 AI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1인 창업 시대,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빠르게 비즈니스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개방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픈 소스 모델이냐 또는 독점 모델이냐 이런 경쟁 구도가 조금 있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오픈 생태계 모델과 자체적인 그 독점 모델을 이렇게 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 하나의 모델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또 개인도 뭐 하나의 모델만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소스 모델이나 독점 모델이 약간 이제 병행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간략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함재춘 사무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우리 기업 쪽을 전 대표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방형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 쭉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 협회에서도 이미 그 AI 서비스 기업끼리의 이제 상호연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S에서 오셨지만 뭐 MS 애저에서 돌아가는 AI 서비스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갖고 오면 돌아갈 수 있는 상호연성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방형 AI 생태계를 위해서는 오픈 API가 당연히 표준화돼야 되는 부분도 맞고, 개방형 플랫폼도 이제 기본적으로 파편화되지 말고 같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개방형 AI 생태계를 위해서 AI 서비스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방형 AI 생태계가 돌아가려면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실제 AI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다 두루 중요한데, 지금 거의 인공지능 AI 쪽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물론 GPU나 LLM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클라우드, 저희 협회는 작년까지 이제 클라우드 산업협회였고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협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 다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행안부 국장도 계시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과거에 클라우드 전환 예산, 공공 쪽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 기업들이 마중물로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AI 전환에 대한 공공 쪽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AI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돼서 R&D 투자세 공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AI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도 이제 약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쪽에 지정이 돼서 세액공제 플러스 직접 환급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적용이 돼서 실제 국내 기업들한테 많은 효과가 가면 좋겠다. 왜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AI 기업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뭐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인지 아니면 플랫폼 기반의 뭐 네이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 국내 기업 뽑으라고 하면은 뭐 솔트루스 같은 데들 사실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저희가 미래에 잘 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중물, 그러니까 단순 바우처 지원의 그런 이 아니라 실제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달 관련된 부분을 좀 혁신을 하거나 개혁을 해서 실제 국내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 관련된 얘기 잠깐 의원실이니까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정보법 그다음에 클라우드 저희 발전법에 보면은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부분 또는 이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예산도 그렇고 상황이 어렵죠. 예외 사항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권고보다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게끔 진짜로 그렇게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패널이신 이세영 국장님 남았는데요. 사실 아마 오래 기다리셨지만 제일 목이 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발표자 분들도 그렇고 패널에서도 말씀하셨던 과제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오래된 과제이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가 사실 민간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의 조달,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AI 서비스 조달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를 풀 건지, 그리고 아까 시스템 얘기 나왔지만 사실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규제도 있지만 또 이것을 푸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세영 국장님께서 어느 분들보다 패널 토론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지금 현재 정책을 하신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 이제 개방형 AI 생태계를 포함한 AI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테니까 뭐 현재 정책 소개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신 이혜민 위원님 그리고 한국인공지능법학 회장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개방형의 AI 생태계, 개방형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분야, 특히 이제 IT 분야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큰 가치를 논의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중에서도 이제 그 국내 이제 기업 협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MS사 회에서도 참여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시각차를 느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가치는 저희가 이제 공유하지만은 실제 어떤 강론이라든지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해 당사자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과기정통부의 이진수 국장님께서도 큰 담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AI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 시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이제 공공 분야 쪽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는 개방형 AI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제해 주신 상호 운영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행정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 기관 이제 업무하고 이제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범정부 AI 이제 공통 기반을 이제 구축하고 현재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AI 이제 공통 기반의 경우에는 각 행정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기관 단위에서 다양한 이제 AI 모델과 그리고 다양한 그 AI 관련 데이터, 이제 레그를 포함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취급되고 있는 AI 모델들을 보면은 한 20여 종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그 메타사 그리고 그 구글의 이제 오픈 소스 모델 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독파무라든지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 이제 그 흡수해서 행정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AI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하고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AI 서비스에 적합한 맞춤형 AI 모델들이 또 선택돼서 자동으로 그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기능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OECD 아우어 데이터라고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OECD 회원국 이제 최정상권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이 얘기는 전 세계 국가별 공공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도 국가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공공 데이터의 어떤 수요를 생각해서 실제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일지 오늘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800여 개의 이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고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가 수요가 높은 AI 시대의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 탑 100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또 이제 그 고밀도로 이거를 AI 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개방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제나 제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합의 위에서 이게 만들어진 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역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 개인정보나 이제 저작권 부분들도 AI 시대에 맞게 이제 변화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AI 전략위원회에서도 법률 TF를 별도로 이제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두 명의 이제 그 패널도 이제 참여를 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국정자원관리원의 이제 큰 화제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AI 정부의 인프라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의 이제 안정성을 답보하고, 그리고 AI 시대에 각종 서비스를 또 확산하고 이제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 공공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구축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운영 중인 공공 시스템의 경우에도 그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토로 저희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년 중에 저희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정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니까 미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토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티어 모델로서의 어떤 의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어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개방형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미토스는 40개 정도의 이제 기업이나 이제 기관에 지금 한정돼서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모델도 앞으로는 이 개방형 생태계를 안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개방되는 거하고 특정 이제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그 개방되는 그 수준의 좀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또 그 경험을 하고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저희 내부적인 검토사항 그리고 그 해외에서의 어떤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전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 개방형 AI 생태계 이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저희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는 AI 전략위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행안부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또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회에서 마련된 이 토론회가 그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제기하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2시간 정도 남짓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그런 미토스 모먼트를 맞아가지고 또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떤 각자 느끼신 바는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미토스 사태를 조금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마지막에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한국이 이런 프론티어 AI 모델에 어떻게 보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AI 모델들이 의외로 완전 개방형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오히려 초기에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에 적극적인 그런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또 역시나 글로벌한 그런 환경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프로젝트 글래스윙 같은 경우 보면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런 프론티어 AI 모델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글로벌한 프론티어 기업들의 활동에 우리 국가와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역으로는 우리도 그만큼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점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민간에 있는 AI 또는 플랫폼 기업들 또는 플랫폼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좀 더 공공 부분에서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 또 그를 통해서 국내나 또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들이 실제로 공공의 어떤 혁신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논의가
항상 그렇지만 오늘로 그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